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트넘이 과연 로메로와 반더벤 그리고 우도기까지 주전 수비 라인에 3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첼시전처럼 용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겠죠.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2명이 퇴장당한 상태였고 울버햄튼전은 11명 대 11명 정상적인 숫자로 싸우는 경기이기 때문에 보다 라인을 올리는 것이 수월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나올 만한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이어는 무조건 한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의 짝으로 벤 데이비스가 나오냐, 아니면 에메르슨 로얄이 나오냐, 아니면 애슐리 필립스를 콜업을 해서 나오게 하느냐, 이것도 아니라면 지난 경기처럼 호이비에르를 센터백으로 내리는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센터백에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벤 데이비스가 지난 경기까지는 부상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좀 성향상 벤 데이비스를 왼쪽에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건 빌드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왼발잡이 센터백이 있어야 벤 데이비스가 약간 측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게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오른발을 쓰는 것보다 왼발을 쓰는 것이 이 공간에서 빌드업을 하기가 편하죠.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한다. 이것도 있지만 어쨌든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탈압박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나간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에메르송 로얄이나 호이베르나 애슐리 필립스 이런 선수를 왼쪽 센터백에 배치하는 것보다 벤 데이비스가 복귀를 한다면 벤 데이비스를 왼쪽에 배치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때마침 이 에메르송 로얄이 왼쪽에 배치될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도기처럼 90분 내내 수비와 공격을 오가면서 공격과 수비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역할은 좀 부족하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하는 이러한 플레이까지는 에메르슨 로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포로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빌드업을 도와줄 테고요. 근데 여기서 울버햄튼의 접근법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지금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모두 다 지금 부상 상태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도 약해진 상태거든요. 이게 라인을 올려서 뒷공간도 문제지만 후방 빌드업도 이게 로메로와 반더벤이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컸어요. 이랬을 때 울버햄튼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앞에서부터 볼을 빼앗아 오는 전략을 취할 거냐, 아니라면 다이어라던가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의 뒷공간이 약하다는 것을 노려서 약간은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역습으로 나갈 것이냐, 이거를 아마 울버햄튼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이런 선택을 최근에 게리 오닐 감독이 경기에 맞게 컨셉을 짜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캐슬전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뉴캐슬이 체력적으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온 다음에 울버햄튼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그날은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캐슬의 후방 빌드업을 잘 끊어냈었어요. 만약에 울버햄튼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건다면 황희찬부터 아인트누리 그리고 쿠냐, 칼라이지치 이런 선수들이 앞쪽에서 강하게 이제 붙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은 지난 경기 첼시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토트넘의 가장 이번 시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패스를 빠르게 전방으로 보내질 않습니다. 후방에서 상대가 올라오게끔 한 템포 기다리죠. 그리고 그러한 플레이가 너무나 괜찮거든요. 이런 장면 보세요. 첼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때 토트넘이 볼을 전방으로 걷어내지 않고 잠깐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오히려 백패스를 해요. 앞으로 나가질 않죠. 그러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가는데 비카리오 골키퍼도 걷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첼시의 선수들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올라와서 압박을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반더벤에게 패스를 주고 반더벤은 측면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줘요. 그리고 메디슨은 이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와서 볼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끌어내자마자 곧바로 빠르게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메디슨에게 연결되면서 메디슨이 여유롭게 볼을 받는 상황이 나오고요. 메디슨이 이 지역에서 볼을 받으니까 앞쪽에서 압박을 했었던 첼시의 선수들이 메디슨보다 뒤에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토트넘은 이미 요 6명의 선수를 탈압박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4명의 선수만 무너뜨리면
공격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상대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울버햄튼도 압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할 건데, 여기서 울버햄튼이 강하게 압박하느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과연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혹은 다이어와 에메르슨 로얄 이런 수비 라인 조합으로 로메로와 반더벤이 했던 그 침착한 빌드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냐, 당연히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울버햄튼이 당연히 토트넘보다는 약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비하는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수비를 할 때 토트넘은 강하게 올라와서 수비 라인도 높게 형성을 할 거고, 아마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혹은 뭐 이 자리에 에메르슨 로얄이 나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상 상대가 수비를 하러 내려갔을 때 정말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라인을 올리고 토트넘이 경기를 할 때 울버햄튼은 이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 역습 패턴의 핵심이 되는 선수가 누구냐? 황희찬 선수입니다. 네투가 최근에 부상을 당하면서 네투가 없으니까 황희찬 선수를 네투가 있었던 오른쪽 자리에 배치를 하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네투의 역할, 그러니까 역습을 주도하면서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롤을 황희찬 선수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지역에서 역습이 시작되자마자 전방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가 애초에 지금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뛰어나가면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연결되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황희찬 선수와 세메두 이 두 명의 선수의 조합이 매우 좋아요. 특히나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칼라이지치와 쿠냐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수비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왼쪽 풀백을 본인에게 쏠리게 만들죠. 그리고 이때 뒤에 있었던 세메두가 공격적으로 뛰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세메두가 바르셀로나 시절 때부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엄청난 탄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오버래핑, 이거였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고 세메두가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거를 아마 이번 경기에서 계속 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대편에 오른쪽 풀백에는 세메두가 나오는데 왼쪽 풀백은 중앙 수비수에 가까운 토티 고메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는 반대편에 황희찬이 공격적인 성향에 비해 아인투누리는 윙백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라인은 약간 수비적인 선수를 배치하고 오른쪽 라인에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를 해서 약간 비대칭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황희찬과 세메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전형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울버햄튼이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볼을 받자마자 이 선수가 쿠냐예요. 쿠냐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데 이때 바로 황희찬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쿠냐가 볼을 잡자마자 뛰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본인의 뒤쪽에 세메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약간 안쪽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가 본인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메두는 직선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세메두에게 쿠냐가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황희찬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반면에 세메두는 측면 지역으로 황희찬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올라가면서 상대의 측면 공간을 확실하게 공략을 한다, 이 패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황희찬 선수가 오프 더블 플레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황희찬 선수가 중앙 지역에 있다가 이번에는 아무래도 세메두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상대 측면 수비수가 황희찬에게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약간 살짝 나오거든요. 그 타이밍에 맞게 황희찬이 측면 공간으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측면으로 나오니까 황희찬의 움직임을 붙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세메두가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또다시 본인에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있던 자리가 비게 되겠죠. 그래서 세메두가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황희찬에게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본인이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연계 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세메두의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세메두에게 바로 원터치로 내주고요. 세메두는 황희찬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패턴만 봐도 황희찬 쪽에서의 이 역습 패턴이 정말 무섭거든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때 포로 쪽이 약점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에서는 우도기와 반더벤
이 왼쪽 라인 2명 다 빠지면서 오히려 오른쪽보다 왼쪽 라인이 공략을 해야 되는 위치가 돼버렸죠. 그리고 울버햄튼이 또 때마침 황희찬 선수가 이쪽을 또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아마 요 공간, 황희찬 선수가 나오는 울버햄튼의 오른쪽 요 공간을 얼마나 울버햄튼이 빨리 공략하느냐, 그리고 토트넘이 얼마나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카리오 골키퍼의 이 수비라인 앞공간 커버 능력도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황희찬 선수도 있긴 하겠지만 세메드도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그리고 쿠냐도 그냥 머무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라인 브레이킹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쿠냐, 황희찬, 뭐 세메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침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게 어쨌든 울버햄튼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비카리오가 지난 경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치 스위퍼 키퍼처럼 빠르게 나와서 패스를 끊어내는 이런 장면들을 또다시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제대로 못 나와준다 이러면 다이어의 스피드가 특히나 많이 느리고, 그리고 뭐 벤 데이비스나 뭐 호이베르나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도 반더벤만큼의 스피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그런 커버를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들보다는 아마 당연히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비카리오만 또다시 토트넘이 믿어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울버햄튼이 이 황희찬 선수의 그 침투 능력을 정말 잘 살려요. 그리고 쿠냐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넓은 활동 반경도 잘 살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요, 황희찬, 쿠냐, 그리고 칼라이지치 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3명의 선수에게 수비수가 1명씩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울버햄튼이 어떤 공격 작업을 가져가냐면 가장 먼저 쿠냐가 내려오면서 본인에게 붙어 있는 수비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쿠냐가 먼저 볼을 받아주는 장면인데, 쿠냐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니까 수비수 1명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때 칼라이지치가 순간적으로 쿠냐가 빠져나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1명을 또다시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쿠냐와 칼라이지치에게 붙어있던 수비수들이 1명은 내려가고 1명은 측면 지역으로 나가거든요. 이때 상대 수비라인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 공간으로 황희찬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황희찬 선수가 상대 수비라인의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런 장면만 봐도 얼마나 지금 울버햄튼에서 황희찬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황희찬 선수가 그만큼 울버햄튼의 역습을 주도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역할을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뭐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물론 이제 울버햄튼이 네투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역습이 섬세하고 더 위력적이었어요. 네투의 그 드리블 능력은 정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투가 없기 때문에 역습의 그런 날카로움이 비교적 감소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과 쿠냐 이 2명의 선수의 폼도 네투만큼이나 지금 매우 좋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역습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지 않게만 하면 돼요. 애초에 패스가 안 오게끔 만들려면 앞쪽에서 그냥 패스가 나오지도 못하게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버리면 되죠. 지난 경기 그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선수가 부족하니까 앞쪽에서 볼을 끊어내는 것이 경기 초반에 매우 좋다가 1명 퇴장, 2명 퇴장 당하니까 앞쪽에서 아예 압박조차 안 됐어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녀도 2명, 3명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은 올렸는데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니까 첼시가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뭐 다이어라던가 벤 데이비스 스피드가 부족한 수비 라인 형성되다 보니까 특히나 앞쪽에서의 압박이 중요한데, 이번 경기는 왼쪽에 있는 토티 고메스 쪽을 공략하는 게 이번 경기에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있는 세메두는 비교적 볼을 받았을 때 단순하게 걷어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토티 고메스가 지난번에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전에 한 번 접은 다음에 득점을 했던 그 장면이 나올 때 어시스트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 패스가 되게 멋있었죠? 상대 수비수 사이로 돌파를 한 다음에 스루 패스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바로 왼쪽 풀백으로 뛰는
토티 고메스였어요. 근데 토티 고메스가 원래 센터백을 보는 선수거든요. 센터백을 보는데 발 밑에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 약간 과도하게 발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티 고메스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팀의 압박을 받으면 볼을 끄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이 이렇게 볼을 약간 끄는 수비수를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오는 플레이들을 너무나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오른쪽 라인에 클루세프스키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압박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사르도 활동량에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조세사가 볼을 받았을 때 한쪽을 막아주면서 토티 고메스 쪽으로 패스를 유도한다면 이 공간에서 손흥민, 클루세프스키, 사르, 그리고 메디슨, 비수마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올라와서 이 공간에서 볼을 빼앗는 것이 이번 경기 토트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잘 나가다가 패배를 한번 기록하면서 우승권 경쟁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올랐는데, 부상자가 이렇게까지 많은 상태에서 과연 승리를 챙겨갈 수 있는 이 위닝 멘탈리티가 생겼느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시즌을 진행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토트넘한테 중요하고,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비교적 중하위권에 떨어져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중하위권의 성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토트넘전이 울버햄튼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